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정도 든든히 데뷔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알파경제의 김종일사 토마토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두 분과 먼저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톡브리핑에서는 이 취임사 어떻게 내용이 나왔는지 좀 정리를 해드렸다면 이것의 경제적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취임 첫날 어떤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식, 연설도 있었고요. 참여한 인사도 있었고, 보는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먼저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원론적인 수준에서 봤습니다. 내용 유튜브로도 통해서 봤고, 기사도 다 읽고 왔는데요. 저희가 예측했던 내용, 첫 번째 이민을 좀 강조했던 것 같고요. 이민 정책에 관해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좀 뉘앙스를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역 문제, 무역 관세 문제겠죠.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미국을 위한 강한 미국으로 회귀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에너지 정책, 지금 파리 기후 협약 이야기가 다시 나왔지 않습니까? 탈퇴는 기정사실화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미국 우선주의를 재선언했다. 이렇게 한 줄 코멘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용은 미국의 부흥과 강화를 약속한 내용이었고요. 좀 직설적이고 논쟁적인 어조를 유지했다고 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비공개 내용을 좀 보면 반대파들이죠. 해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치 인사들에 대한 논평이 좀 이어졌었는데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런 차원이고, 주식시장에 이제 결국은 친환경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화두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전문가님과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관세 얘기는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인 행정명은 아무것도 없었고, 네. 결국 구체적으로 가장 먼저 나왔던 건 반이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남부에 군대를 투입하겠다. 이 부분도 캘리포니아라든지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쪽에선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반이민과 관련된 부분을 가장 먼저 얘기했고, 이미 언급드렸던 대로 그거 하나만으로도 한 두세 달 정도는 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언급드렸지만 그 틱톡과 관련된 대응을 봤을 때 과연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세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물론 결과는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 앞서 얘기한 것만큼의 강도로 나올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미국 금융시장의 반응, 주식시장이 멈춰 있긴 했지만 다른 금융시장의 반응은 우리 시장에 꽤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취임사에서는 크게 예상 시나리오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두 분이 나란히 이민 얘기해 주셨는데 이민이 확실히 첫 번째로 언급이 됐었고요. 관세와 관련해서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반응이 간밤에 휴장이어서 증시는 볼 수가 없고 환시 쪽에서 달러 움직임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었거든요. 달러가 큰 폭의 하락 움직임,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7 레벨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시장이 좀 안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동안의 뉘앙스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수준인데 달러의 움직임이 이렇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사실상 선물은 움직였고요. 달러 인덱스의 보폭은 상당히 좀 컸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 정도 움직이면 상당히 등락 과정이 컸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가 이제 장중에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본장 개장은 안 했습니다만은 미증시 야간 선물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 실시간 차트 모습이 나가는데 107불 언저리까지 빠졌던 게 109불에 마감됐거든요. 상당히 아랫꼬리를 좀 길게 달았는데,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 부분은 분명히 달러 인덱스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선반영된 부분은 분명히 있다.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단지 이제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연준의 스탠스를 보더라도 매크로 변수에 따른 등락 과정이 좀 지속될 것 같고요. 질적 고양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CPI나 PPI, 생산자 물가까지 좀 시장의 기대치만큼 나오니까 연준의 뉘앙스가 살짝 또 변했어요. 3월에
뭐 몇몇 연준 위원입니다만은 금리 인하 이야기도 좀 나왔었고, 단지 이 관세 부분이 강달러를 유발시킬 것이냐 단편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분명히 이제 관세 부분이 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다시 소비자에게 물가가 전이되기 때문에 뭐 강달러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양날의 검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세계 최대 경상수지 적자국입니다. 결국은 이 부분을 외국 자본으로 메꾸고 있어요. 근데 뭐 관세를 계속 때리게 되면 당연히 달러에 대한 달러로 다 결제를 하는데 달러 수요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달러 약세로 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경제학적 관점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양날의 검 중에서 우선은 관세가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겠느냐라는 첫 번째 부분에 대한 강달러 현상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단지 이제 뭐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관세 정책에 관해서는 약간 좀 뒤로 물러선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요. 뭐 지금 일기 정권 때와 좀 다르게 강대강 기류가 조금 사그라들어서 그런 것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단지 본인이 이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또 어조를 강하게 가져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된다면 안전자산 선호도는 좀 높아질 수 있다. 뭐 채권이 될 수도 있고 달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좀 남아 있습니다. 단지 뭐 지난번에 뭐 금융 위기나 글로벌 사태의 위험성이 있었을 때처럼 달러 인덱스가 막 115불을 넘어서 120불 이런 기준은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좀 달러의 108불 기준으로 공방전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강하게 진행이 됐던 우리가 뭐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하고 강달러에 대한 우려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현재 레벨 한 108선 수준에서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 김민주 전문가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어제 그 종가 마감이 좀 중요했는데요. 그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21선 밑에서 마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일기 정권 때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꼭 정리해드리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약달러를 선호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는 약달러를 선호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혔는데 수출 경쟁력이 좋다 이렇게 좀 평했고 또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는데도 약달러가 유리하다 일기 정권 때는 분명히 밝혔어요. 그러면 저는 좀 그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강달러를 선호하는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좀 던져봤거든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나는 강달러를 선호한다 이런 내용을 밝힌 적이 없고요. 결국은 일기와 다르게 뭐 2기 정권 때도 관세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인가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단지 뭐 연준의 우려인 것 같고요. 연준의 어떤 정책 기조대로 흘러가지 못한 부분이 조금 보복적 관세로 인한 선반영이 달러 인덱스에 녹아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뭐 장기적으로 간다면 107불에서 104불 레인지 범주에서 움직일 것 같고요. 지금 108불이 깨지는 것은 선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김 인사님은요? 네, 일단 중요한 건 1450원은 어떻게 깨고 가느냐가 관건이었고 저는 그게 이제 BOJ를 축으로 해서 뭔가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봤는데 의외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취임 연설에서 관세 부분이 빠지면서 어느새 뭐 110까지 갔던 달러가 쭉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지금 NDF에서 움직이고 여기에서 움직이고 있는 환율이 1438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1450원 아래에서 안착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하나의 티핑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만약에 1450원 아래에서 계속 하나의 레벨 다운을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뭐 가장 주목하는 것은 최근에 환율이 안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뭐 많이는 아닌데 지속적으로 현물을 팔았거든요. 선물 쪽도 포지션을 계속 가져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럼 오늘 그 패시브 수급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거죠. 인덱스 전체를 사고 파는 그 패시브 수급이 최근에 뭐 어디서 뭐 들어온다, 뭐 추가적으로 들어올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썰들이 돌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안정된 환율, 그 다음에 1450원 아래로 강하게 내려가는 환율과 그 다음에 이번 주말께 있을 BOJ 회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강화될 수도 있는 원화의 가능성에 이 패시브 수급이 어떻게 베팅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반도체를 비롯한 시가총액 최상위가 움직일 때는 어저께처럼 개별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반도체나 지수 관련주를 중심으로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고 개별 종목으로 다시 산계되느냐에 따라서 시장 성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어차피 뭐 지수 여전히 안정을 찾았다고 보는데 종목에 대한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외국인 패시브 수급이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의 상황을 인정을 하고 이럴 때 수급이 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외국인이 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장 점검해봐야 될 포인트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취임사에 보면은 뭐 우주항공도 들어가 있고요, 방산 얘기도 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에너지 다시 또 뭐 석유 시추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 이 전방위적인 또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 어떤 부분들을 좀 다뤄볼 수 있을지 김민우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트럼프 정권 때는 투자 아이디어를 키워드에서 찾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키워드에서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정책적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뭐 성장주나 기술주 중심으로 짜여져 있을 텐데, 뭐 일단은 바이 앤 홀드 전략은 계속 드리도록 하고요. 키워드로 일단 첫 번째 머스크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정책 효율부 수장인데 이것도 변수는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 지금 트럼프의 자칭 오른팔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자기보다 이렇게 주목받는 것을 싫어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버리는 패로 쓸 수도 있다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규제 완화 부분입니다. 키워드가. 세 번째는 역시나 인프라. 그리고 마지막은 네 번째로 가상자산 키워드 찾기에서 섹터 공략을 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율주행 우주항공, 금융, 원전 전성 등은 지속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관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제조 분야에 대한 동향 파악은 지속적으로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키워드 4개로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머스크, 그리고 규제 완화, 인프라, 가상자산,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봤던 트럼프 트레이딩이 가능했던 그 영역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시각이신 거죠, 그럼? 네, 올해 어찌됐건 머스크가 이제 버리는 패로 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합리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버리겠습니까? 돈이 여러분들 천문학적입니다. 지금 1,200억, 1,600억 투자했지 않습니까, 머스크가.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나 우주항공은 어찌됐건 머스크가 정책 효율부 수장이기 때문에 보각을 받는다고 보여지고요. 규제 완화 부분은 지난 시간에 우리 이사님하고도 말씀드렸듯이 규제 완화의 어떤 크기나 폭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금융권, 그리고 이제 원전 전선은 AI로 촉발된 인프라 부분, 또 LA 산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트럼프가 꺾거나 투자를 안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사이드 쪽으로 좀 본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이야기, 이것도 트럼프의 숙제로 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이사님은 어떠세요? 네, 일단 저는 한 3일 전부터 우리가 트럼프를 다루고 있는데 계속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부터 주목할 것은 중장기적으로는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의 정책 키워드 안에 담겨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싸게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트럼프 피해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악재는 이미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것도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미 주가는 빠질 대로 빠져 있었던 2차 전지가 어제 움직였던 것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섞여 있기는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런 피해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저는 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친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계속 피해를 얘기했던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오늘 자동차도 우리나라 전기차가 미국 보조금에서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종목군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혜주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고 싸게 확보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피해주로 꾸준하게 언급됐던 자동차, 친환경을 포함한 이런 종목군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회복력을 보여주느냐가 제가 보기에 좀 더 중요한 포인트다. 단기적으로는 그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혜주 찾기는 계속해서 해야 될 거고, 피해주들이 어느 정도 복원을 해주는지 혹은 더 타격을 입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네요.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직 첫 번째 행정명령은 진행되지 않았고요. 현지 시간 워싱턴 DC는 6시, 우리랑 14시간 차이 나니까 오후 저녁 6시 36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의 오늘 밤 내로 행정명령이 하나 정도는 서명이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슈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 리포트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인 의사 눈에 들어온 리포트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상상인증권입니다. BOJ 긴축 사이클 시작. 취임식 끝나니까 시선이 또 BOJ로 넘어가죠. 다음 DB투자증권은 화장품 이 섹터 리포트고요. KB증권은 금호석유. 어제 금호석유 대단했습니다. 증권사 목표가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올라서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일단 1번 리포트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2번, 3번 리포트에서 화장품은 그동안 꾸준하게 언급드렸지만 개별 브랜드가 특별하게 주가로 강세로 이끌어지기는 어렵다. 지금 우리나라 제품들이 K 열풍을 타고 국내에서도 올리브영이나 여러 유통 채널을 통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량도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나 개별 브랜드 자체가 예전에 중국에 진출할 때 후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브랜드의 강세로 나타나는 그러한 효과, 그 다음에 이제 고마진으로 가는 그러한 효과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OEM, ODM이 중심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계속 강조드렸고, 저는 한국콜마에서 최근에 코스맥스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 ODM 정도가 계속 4분기에도 실적이 견조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기, 그다음에 ODM 쪽의 실적이 견조할 거라고 보고 있고, 두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해보면 한국콜마가 조금 더 낮기는 한데 규모로 봤을 때는 코스맥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건 코스맥스의 부진한 실적은 중국의 원인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중국 쪽에서 회복이 나타난다면 코스맥스도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수출이 다시 올라오긴 하겠지만 이와 관련된 주가 반응은 2분기에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 산업 리포트의 전체적인 코멘트는 4분기의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ODM, 용기 정도를 보고 있다라는 리포트입니다. 자, 그다음에 종목 리포트로 넘어가 보면 최근 시장에 반등을 시도한 종목군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어저께 이제 철강, 그다음에 석유학에서 금호석유, 2차전지 이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재 끝자락에 있던 종목 아닙니까? 그리고 금호석유는 계속 실적이 좋다라고 언급이 되어 왔는데 3분기도 그렇지만 4분기도 아주 좋은 실적을 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2분기, 3분기부터 금호석유가 화학 업종 내에서 계속 탑픽 섹터로 꼽혔던 핵심 포인트는 SBR이라고 하는 합성 고무의 가격이 견조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른 어떤 석유학 제품보다 가장 견조하다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유럽의 규제로 인해서 주요 고무 생산지라고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천연 고무 생산량이 제한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천연 고무 가격이 올라가면서 SBR을 포함한 합성 고무 가격이 따라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합성 고무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금호석유의 추가적인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 이 사이클이 28년까지 계속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주가는 그 이전에 끝나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 사이클이 지속된다라고 보는 핵심은 SBR을 추가적으로 증설할 수 있는 그 증설처가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구간에서 이 합성 고무를 제공하고 있는 금호석유, 여기에서 이제 라텍스도 만드는데요. 라텍스 수출도 급증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작년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증가했던 것이 라면과 그다음에 라텍스,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부터 그때 그랬었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이후에도 그 라텍스가 붙어 있는 그 장갑 수출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 라텍스 수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월별로 줄어든 적이 별로 없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흐름을 고려해 본다면 금호석유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감이 있지 않겠느냐 정도로 정리해 보겠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목표 주가를 낮추는 보고서들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도 지금 주가와는 어느 정도 좀 차이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개 받고, 오는 23일, 24일 양일간에 걸쳐서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BOJ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상상인증권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네, 일단 핵심 포인트는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인데, 저는 1,450원을 기저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원달러가 아마도 BOJ가 금리를 올린다면 조금 더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때문에 미리 이제 움직인 부분이 있어서 BOJ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만약에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올라가기만 했던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불안감을 일정 부분은 조금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꽤 많은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 요인으로 안정이 된다면 외부로 새어나가는 돈을 또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 측면이 있죠. 지금 원화가 너무 많이 풀리는 거 좀 불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RP를 통해서 무제한 공급하고 있죠. 원달러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돈 풀고 있죠. 그러면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없는 요인이거든요. 원화가 계속 풀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1,438원, 예를 1,430원 부근까지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에 굉장히 외환 수급에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외국인들의 투자 수급에도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블룸버그의 컨센서스를 해봤더니 지금 1월 달에 금리 올릴 거다라는 것이 거의 정설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좀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BOJ가 가장 정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변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워낙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1월 달에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현재 지금 변화율로 봤을 때 실질 임금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소비 지출도 약간 증가하는 추세에다가 실질 임금이 올라가니까 이런 압력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일본 경제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금리 조절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인 거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일반적인 약세를 보이던 지금 엔달러가 급락하면서 전 세계 이머징 마켓에 큰 충격을 한번 줬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를 반영하면서 좀 먼저 움직이고 있지 않나.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충격을 예상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안정적인 속도로 엔달러도 안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원달러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건 국내 시장의 외국인 수급의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일본 시장의 큰 변동성만 없다면 우리 시장의 변동성도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본 증시는 만약에 금리를 올려서 엔화가 추가적으로 내려간다면 일정 부분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우리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이죠. 일본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일단은 가능성으로는 높다고 보시는 거죠. 네, 일단 블룸버그나 전문가들의 전망은 거의 한 90% 정도의 비율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다만 저는 10%의 확률 이상은 계속 우리가 안 하지 않을까 혹은 다음으로 연기하지 않을까에 대한 가능성도 두고 있는 것은 현재 이시바 정부의 굉장히 좀 불안한 지지율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BOJ도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BOJ 총재의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앞서 이 발작적인 하락을 보여주는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조금은 또 무덤덤하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지 잘 소화해낼 수 있지 않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있는 레포트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상상인증권 BOJ 긴축 사이클 시작 이 레포트 한 번 더 정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빅데이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수 전문가 오늘의 빅데이터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분석해 주시죠. 네, 어제 리포트가 좀 출회된 게 있었습니다. 4분기 실적이 기대만큼 좋지 않았다라는 평들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내용을 굉장히 좋게 읽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선반영됐기 때문에 조정이 있었는데 사실상 삼성전기는 올해 지금 연초만 대비하자면 33%나 올랐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결코 나쁘진 않았고요. 네. 단지 이제 변곡점 돌파를 못했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변곡점이 이제 14만 원대 있는데 돌파를 못한 적이었고 실적 기반이나 재무적인 측면은 문제 없다. 단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으로 안 좋았던 측면은 IT 세트 업체들 상당히 재고 소진 영향이 좀 컸고 그다음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MLB 다음으로 MLCC의 가동률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MLCC 가동률이 이제 90%에 육박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중국이 좀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은 AI의 어떤 견조한 성장, 그리고 FCBGA, 최근에는 뭐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은 연간 성장률은 11%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유리기판이 실적과 매출로 이어지고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은 분명히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FCBGA는 굉장히 큰 고프리미엄 캐시카우고요. LG 이노텍도 공장 건설을 했었고요. 삼성전기도 2022년에 베트남에 공장 건설을 1조 넘게 캐파 증설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완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출과 실적이 이어지는 키워드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증권사에서 대략적인 목표가를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제시를 했거든요. 저는 이 목표가는 좀 동의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인력 목표가지만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로 여러분들 결국은 이제 단기 목표가와 중장기 목표가를 제시하는데 저도 비슷한 수치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조금 눈여겨서 봤고, 그러면 우선은 이제 변곡 안착을 안 했기 때문에 변곡 좀 돌파하고 나서 추세는 좀 이어질 건데, 지금은 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대다수의 이제 리포트들이 가리키는 부분이 삼성전자와는 궤를 좀 달리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적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4에 대한 진척도와는 다르게 삼성전기는 경쟁 상대가 LG 이노텍밖에 없는데 지금은 LG 이노텍보다는 삼성전기가 조금 낫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가격은 지금 뭐 어제 종가 마감이 12만 6,600원에 됐습니다. 변곡점 돌파는 조금 더 거래량이 붙어야 될 거로 좀 사료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접근을 하신다면 좀 눌렀을 때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뭐 변곡점 돌파하는 뭐 17만원, 뭐 18만원 이러한 중장기적인 목표가기보다는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14만원 정도로 제시를 했고요. 네. 돌파 여부를 좀 보고 나서 매매 관점으로 빅데이터 제시를 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굳이 제시 않겠습니다. 손절할 가격이나 레인지 범위는 아니라는 판단에 의해서 매직 관점으로 손절가 없고 단기 목표가만 14만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조금씩 모아 나가면 좋지 않을까. 1차적으로는 눈높이를 14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는데 여기까지 오면 한 번 더 리뷰해 보겠습니다. 요즘 빅데이터 종목군들이 하나 둘씩 수확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 삼화전기가 장중에 13%나 급등을 했고요. 이 시간은 목표가 도달 종목 하나 리뷰해 보겠습니다. 한 달 됐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이 종목 12월 19일 추천주고요. 6만 300원에 매수가 돼서 목표가 6만 7,500원 도달하면서 수익률이 12%가량 기록이 됐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이 종목은 앞으로는 어떻게 해볼까요? 네, 앞으로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월 연초 전략이 상당히 한 해에 수익률을 가르는데, 저는 전략을 짤 때 일단 JP모건 짰고 중간에 이제 우리 이사님처럼 PX세터 2차 전지의 트리거 반등, 기술적 반등을 받고 중간에 이제 TSMC 공략 포인트, 뭐 HPSP 에이징랜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히토리오 페라이트를 짰거든요. 히토리오 페라이트 안에 이제 삼화전기, 뭐 유니온 머트리얼스, 동국 RNS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각자 접근하시고, 그리고 사이드 쪽으로 남아있는 게 우크라이나 종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취임 이후에 뭐 전쟁이 계속 지속되는 걸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은 제가 올해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현대건설 기계만큼 쉽게 간 종목이 없습니다. 56,000원, 7,000원 떨어지면 뭐 65,000원, 6,000원 가고요. 결국은 이제 상단 돌파가 조금 언제쯤 되겠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 그거보다도 우크라이나 종전 이야기가 언제쯤 가시화되겠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빠르게 나오면 안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뭐 6개월 이내에 종료하겠다. 그러면 재료가 아직은 살아있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부각된다고 좀 보여지고요. 뭐 최근에 대동도 이제 농기구조 트랙터 이제 수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수출 모멘텀 유스폴러가 한번 타진다면 지속적으로 주가는 가지 않겠느냐. 2차 목표가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71,000원 전고점 상단까지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HD 현대건설기계는 수익 극대화로 들어갑니다. 조금 더 들고 계시면서 71,000원대 직전 고점까지 다음번 목표치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인스탁이었습니다.